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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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비군 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두 번째 생성형, 세 번째 생성형 AI입니다. 오토 인코더부터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최근에 나온 DDPM이라고 하는 겁니다.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 해서 줄여서 DDPM이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스펜서 교수님 이후로 제가 했을 때부터는 처음에 리커런트 뉴럴 넷은 이제 시계열 같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딸려오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이언어 처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제안했던 그 리커런트 뉴럴 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뭐 단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던가 단어가 길어진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다던가 혹은 내가 관측하면 주식 가격이 엄청 오래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과거의 기록들이 이제 이게 하이퍼 탄젠트를 한 번씩 거칠 때마다 하이퍼 탄젠트는 0과 1 사이 값인데 0과 1 사이 값을 계속 곱하게 되면 0에 수렴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 또 하이퍼 탄젠트의 그레디언트를 봐도 또 그게 값이 작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정보가 현재 나의 그 정답을 도와주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제안된 게 LSTM 어, 롱 롱 앤 숄트 텀 메모리 네트워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게이트가 있는데 뭐 인풋 게이트, 그다음에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그다음에 아웃풋 게이트 해서 내가 앞에서 오는 정보들을 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효율적으로 중요한 정보들만 넘겨서 이제 더 뭐, 시계열 자료에 더 이제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게 LSTM 네트워크였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 예측하는 걸 예제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나왔던 건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는 인코딩 파트랑 디코딩 파트가 있다. 그리고 정확히 나 자신을 복원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러면 그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사실 인코더와 디코더를 떼놓고 나면은 굉장한 효용이 있다. 첫 번째로는 그 좀 전에 박편 이미지로부터 제가 오토인코더 사용을 하는 거는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어. 피처 익스트랙션. 우리가 고차원의 이미지나 어떤 고차원의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이미지 하나랑 다른 이미지 하나를 비교하려면 두 개를 켜봐야 사람 눈이 할 텐데 그럼 사람 눈은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료가 뭐 10개면 하겠는데 그게 뭐 1000개, 만 개가 돼버리면 하기 힘들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 고차원의 정보 X를 우리가 이 구조 내에 있는 바틀넥에 우리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작은 차원으로 축소해서 우리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엄청 많은 고차원 이미지를 2차원 이미지로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제 고차원의 이미지를 그냥 굉장히 작은 차원으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한 우리한테 어떤 추론 능력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뭐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저게 그 도윤 씨가 한 거는 노이즈 리무벌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LSTM 오토인코더로 이제 어브노멀리티 디텍션 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봤어요? 봤어요? 도윤씨 봤어요? 진짜 봤어요? 따라 해봤어요? 뭐라고? 따라도 해봤어요? 그 유튜브였어 유튜브 링크였는데 따라 해봤어요? 따라 해보지 않았어? 한번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시 추천합니다. 네. 1시간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축소된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이 오토인코더의 변형 중에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있는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딱 이 저 차원의 값을 그냥 다변수 멀티 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어떠한 그 값을 하나 새로 만들어내면은 그 새로운 값에서부터 디코드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아래 보면 엠리스트의 숫자 4를 그려줘 온 것 같은데 이 4가 조금 다른 모양의 4가 나온다던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샘플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했던 거는 또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스를 네트워크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폐 위조본과 뭐 화폐 판별하는 사람의 경쟁이라고 했죠. 두 가지 에이전트가 있고 첫 번째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크메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원 축소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안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오토인코더의 네 번째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제 네 번째 기능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제너레이터 통해서 새로운 노이즈 샘플, 보통 이 노이즈는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르는 노이즈를 줄 때마다 새로운 페이크 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페이크 데이터가 현실과 우리가 학습한 자료랑 이제 굉장히 유사해지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그 안에 구조를 가진, 혹은 사실적인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새로운 샘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토인코드든 이제 뭐 겐이든 이제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 제 처음에 이제 목적은 이제 저류 공학에서 특히 이제 저류층 모델링 부분에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보면 이제 저류층이 보면은 이제 뭐 이산화탄소 저장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퇴적 환경이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천 환경과 플루비얼 디포지션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을 따라서 이제 샌드스톤이 이렇게 분포를 한다던가, 그죠? 강을 따라서 이렇게 샌드스톤은 이제 아무래도 그 하이 퍼메빌리티, 하이 포로시티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하천이 흘렀던 그 길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흘렀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그 하천이 흘렀던 길을 따라서 이제 노란색이 이제 샌드스톤입니다. 샌드스톤이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셰일스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샌드스톤과 셰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두 개의 굉장히 극명한 포로시티, 퍼메빌리티 이런 그 물성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유니크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물성 분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석유나 가스를 생산한다고 하면 유체를 이제 뽑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한다고 하면 유체를 주입을 하는 건데, 내 유체를 집어넣거나 생산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압력 변화라든가, 아니면 유체가 어떻게 그 어떻게 생산 혹은 이제 주입돼서 어떻게 퍼져 나가는, 혹은 어떻게 이제 다시 위로 생산하기 위해서 밀려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수리역학적인 그 반응, 수리역학적인 그 리스판스를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면은 결국 여기 저장소에 있는,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 있는 이 물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심해 퇴적 환경에서의 예시인데, 이제 심해 퇴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라이 플루가 이제 그 오션 바텀에 이제 그 해저면에 닿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독특한 아주 구조를 따라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퇴적 이벤트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가운데는 하이 퍼메빌리티고 이제 겉으로 가면 이제 로우 퍼메빌리티가, 이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현재까지는 지구 통계학을 이제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구 통계학 자체도 이제 이런 정말 복잡한 지질학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한 뭐 이런 모델을 했어요. 그게 주성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신경망 기반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이제 그러니까 그 리니어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의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이런 방법은 단순한데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잘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오토인코더도 이제 사용이 많이 됐었는데, 오토인코더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조금 이제 인기가 좀 식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겐이나 아니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DDPM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낮기 때문에 오토인코더는 좀 인기가 많이 없었고, 제가 이제 박사 연구 주제로 했던 거는 이제 겐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많이 하려고 했다. 이제 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왼쪽에 학습이 끝난 제너레이터에는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때마다 새로운 채널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엔지니어인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생산을 하고 주입을 하던 어떤 관측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내 그 관측 자료랑 가장 유사한 모델이 나올 때까지 이 왼쪽에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최적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하나로 이렇게 변할 때마다 이 채널 오른쪽에 있는 그 저류층 이미지가 막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값을 여기서 하나에서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해갈 때마다 그 변해가는 거에 굉장히 그 컨티뉴어스하게 우리가 리스폰스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예시로 들었던 이 제너레이터는 다 보면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걔는 이제 단점은 모드 컬랩스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토인코더랑 달리, 오토인코더는 이제 반드시 둘 다 줄여야 되는 로스가 분명한데, 오토인코더 그 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게 잘 되고 있다 혹은 잘 못 되고 있다에 대한 이런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인 인스타빌리티 같은 게 이제 굉장한 단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박사 과정에 이제 개는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결과를 보면 괜찮네요, 뭐 그럴 듯한데 그 안에서는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게 굉장히 엄청 많이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2018년, 19년에 이제 나왔던 논문이 이제 DDPM 오늘 다룰 내용이 있는데 겐에 비해서 트레이닝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크거나 혹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도 좀 적합한 걸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다. 그리고 뭐 모드 콜apse 같은 건 잘 안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이미지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DDPM인데 네, 그래서 오늘 DDPM 한번 DDPM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DDPM 어떻게 그럼 학습하는가 이걸 좀 보면 좋겠네요. 자, DDPM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DDPM을 이제 다른 말로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디퓨전 모델은 처음에 이제 연력학에서 이제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같이 여러분이 이제 뭐 보면 좀 읽어보면 이제 브라운 모션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비커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물방울이 있지만 이게 물방울이 분자들이 흩어지면서 이게 흩어져 나가면은 이제 섞이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물감이 이제 서로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처음에 물방울이 흩어지기 전에서부터 완전히 흩어지기까지 각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섞여가지고 서로가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혼재한 어떤 상황이 된 건데, 근데 그 혼재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은 굉장히 단순한 물방울에서부터 이게 한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혼재되고 조금 더 섞이고 조금 더 섞이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섞여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본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데 고양이 이미지에서 마치 물방울이 아까 제가 물감 하나가 이제 그 물속에 비커 속에서 이제 흩어져 나가듯이 노이즈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조금씩 주고 총에서 순차적으로 여러 번 주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이게 뭐예요? 마치 그냥 화이트 노이즈, 완전 노이즈가 됐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완전 랜덤한 어떤 상태가 돼서 어떤 이미지의 특성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왼쪽은 우리가 원본 이미지가 있었고 그 원본 이미지에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주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노이즈로부터 바로 원본 이미지를 학습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어렵잖아요. 왜냐면 지금 물방울이, 그러니까 물감이 지금 비커에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물감을 구분해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하겠어? 어떻게 물감 분자를 다 찝어내가지고 뽑아내? 근데 그거 불가능한데, 근데 좀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딱 구분을 못하지만 내가 지금 복잡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섞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거보다 덜 섞이기 전은 바로 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노이즈에서부터 나를 예측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딱 한 단계만큼만 조금 나를 개선시켜 달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물감이 아까 섞이는데 총 100초가 걸렸다고 하면은 100초, 생각해봐. 100초 걸렸다고 하면은 100초가 지난 다음에 0초 시점에서 그걸 예측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한 100초에서 99초는 어땠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 바로 전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거 정도는 내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아무리 이게 랜덤하게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내 상황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는 그거 정도는 내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금 더, 그러니까 노이즈를 처음부터 다 없애지 말고 한 번 정도 조금 덜 원본에 가깝게 우리가 조금 복원을 시키는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미지에도 노이즈를 주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일부러 우리가 구조를 파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복원을 하는 과정, 이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디퓨전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노이즈를 이제 이미지에 더 씌우는 과정이 포워드 디퓨전이고요. 포워드 디퓨전 보면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T 스텝에 따라서 이제 gradually 준다고 하는데, 보통 T 스텝은 1000번 정도 됩니다. 1000번 정도 이제 우리가 노이즈를 점점 주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냥 완전한 노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Q죠. Q가 이제 노이즈를 주는 과정인데, 이 Q가 이제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Q 과정이고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조건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0초에서부터 그 대문자 t초까지 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 뭐냐면 t-1초에서 t초까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t-1을 지금 내가 현장이 t-1인데 그거가 이제 서로 랜덤하게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t초에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호가 여기 현재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게 있다고 할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게 Q입니다. Q. 그죠? 근데 노이즈를 넣는 것 자체는 학습할 필요가 없잖아. 노이즈는 우리가 얼마든지 노이즈를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건 어려운데 파괴시키는 게 굉장히 쉽다고 해서 굉장히 이런 뭐 그냥 파괴를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학습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랜덤한 가우스 노이즈를 주고 있다.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리버스 시키는 게 어렵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쉬운데 리버스를 해야 됩니다. 리버스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버스 디노이징인 겁니다. 리버스는 왜 리버스냐면 우리가 아까 포워드의 반대말이 리버스고 그리고 리버스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과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추가했던 노이즈를 없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괴를 시키는 건 쉬운데 이제 이 우리가 학습해야 될 거 뭐냐면은 그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을 학습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t초에서 t-1초로 우리가 이미지를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뭐냐면은 아까 그 성현 씨가 쓰려고 했던 유넷과 똑같습니다. 이미지에서부터 이미지로 오는 거잖아요. 2014년에 나왔어요. 2014년에 나온 유넷 구조랑 굉장히 적합하다. 이게 유넷의 구조인데요. 이제 유넷을 GPT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지금 64라고 되어 있는 건 채널 개수를 의미합니다. 채널 개수. 채널 개수를 의미를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뭐냐면은 2차원 이미지였나 봐. 2차원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게 컨볼루션 늘어내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래로 올 때마다 이제 이미지를 반으로 줄이는 이제 그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어떤 거 썼냐면은 풀링. 아까 맥스 풀링 썼잖아요, 그죠? 풀링 같은 거 쓰면은 이제 이미지를 반으로 딱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반으로 줄이고 컨볼루션 가고 또 반을 줄이고 또 컨볼루션 하고 반을 줄여서 해서 마지막에 완전 작은 데서 이렇게 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이제 다시 이제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원래 크기랑 같아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토인코더랑 굉장히 유사하죠. 오토인코더는 컸던 이미지에서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건 이게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스킵 커넥션이 있어. 스킵 커넥션. 여기 스킵 커넥션 보면은 여기 스킵 커넥션이 있습니다.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킵 커넥션이 있는데 이게 왜 스킵 커넥션을 왜 하냐면은 간단한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수학도 없고 이론도 없는데 이거 왜 하냐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뉴럴넷을 가져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이거 읽기 전용 모드로 열었구나. 이게 이제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을 하려면은 이게 뉴럴넷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잡한 신경망 모델이 되는데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우리 처음에 모른다고요. 어떤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이렇게 바로 가도 그냥 해결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두 단계 내려왔어도 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 단계 내려왔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모르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봐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넷을 한 5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어느 게 제일 적합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 신경망 모델 하나 학습하는데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걸리니까 이거 해보면은 그냥 한 학기 다 가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하면은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 해서 게 이제 스키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스키 커넥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된 결과를 이 결과랑 합쳐버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혹시나 문제가 단순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해결 가능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래에선 대부분 웨이트가 0에 가까워가지고 아래에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좀 복잡하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까지도 웨이트가 유효하게 커가지고 여기 와서 두 번째 단계까지 잘 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복잡해지면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어댑티브하게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난 관심 없는데 그냥 이거 그냥 글로벌리 그냥 유니버셜리 되는 모델이 좋겠어 해서 이제 신경망한테 선택권을 지금 자유롭게 그러니까 얼마나 모델이 깊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조차도 이제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단순해가지고 여기 아래로 필요 없다면은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웨이트들은 다 0에 수렴해서 정보들이 거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아니면 수학적 뭐 그냥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2014년에 이제 유넷이 나왔고 레즈넷도 더하고 그러니까 그 레지디얼 네트워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철학에서 이제 그냥
일반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레지듀얼 네트워크도 만들었고 두 개 섞은 게 레지듀 유닛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을 이용하면은 여기 세타가 뭐냐면은 세타가 여기 유닛에 필요한 모든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세타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역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디퓨전 모델의 코어 아이디어는 이거 그러니까 한번 노이즈를 없애는 그 과정을 학습 잘 시켜가지고 내가 그럼 이거 유닛이 잘 학습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예측 못하지만 한 단계씩 이제 총 1000번을 내가 유닛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원본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노이즈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자꾸 만들어질 테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미지를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음에 바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로스가 작아지면 작아지도 확실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 분명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스도 굉장히 극명하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겐과 같이 뭐가 어떻게 줄어들고 크고 이게 불분명하지 않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노이즈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 보면은 아까 이게 Q 이거 수학 있긴 한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Q가 이제 포워드 디퓨전인데 포워드 디퓨전이 내 t-1초에서부터 t초까지 가는 거가 이제 왼쪽 항이고요. 오른쪽 항은 이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인데 어떤 정규 분포냐면은 이 노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은 이거만큼이고요. 그리고 평균은 이거만큼이고 분산은 이거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거든요. 평균과 분산. 노이즈를 줄 건데 그 다음에 노이즈를 줄 때 일단 평균은 내 이전 이미지에서 좀 값을 좀 뺀 정도 값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줄 때는 베타라고 하는 이제 이거 베타는 이제 얼마나 노이즈를 많이 줄 건가에 대한 값인데 베타라고 하는 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노이즈를 빨리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천천히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베타를 정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t초 그 다음 스텝에서의 그 이제 나의 이미지는 여기 그것도 한 번 더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좀 노이즈가 더 많아진 이 현재 이미지는 t-1초 때 그러니까 t-1 시점에서의 이미지에서 1-베타가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제 내 원본 이미지의 일부 조금 이미지 손실을 그러니까 내 원래 이미지가 이제 막 100만큼의 정보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한 90만큼만 내가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앞에 일부 작은 값을 곱해서 일부러 이미지를 디케이 시키는 거고요. 이미지를 줄이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입실론만큼 더하는데 입실론은 뭐냐면은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인데 거기 정규 분포에다가 이것만 곱했으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베타인 것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이 베타는 우리가 지금 노이즈를 넣을 때 그 노이즈의 분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분산이 큰 노이즈를 빨리 줄 수도 있고 분산이 적은 노이즈를 천천히 오랫동안 줄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베타를 학습되는 건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이즈를 주는 스텝은 500번에서 1000번 정도. 그리고 이제 1000번 정도 이제 주고 나면 완전한 화이트 노이즈가 된다. 그리고 포워드 프로세스는 학습할 게 없다. Q잖아요. Q 밑에 앞에 뭐 아래에 있는 뭐 세타나 아니면은 피나 아니면 다른 없으니까 이거는 학습이 전혀 필요한 과정이 하면 된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너블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벽한 노이즈를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극명한 이런 이제 노이즈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여러분 완전 어렸을 때 이제 집안에 이제 뒷공무늬가 큰 CRT TV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신호가 안 잡히면은 텔레비전 틀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면은 막 자국 섞여서 막 바뀌잖아, 그죠? 완전히 이제 자본이 섞여 있는 이미지처럼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완전히 화이트 노이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테나 조절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잘 연결하면은 이제 이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다가 점점 하다가 딱 TV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과정, 우리 안테나 조절을 해가지고 딱 나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다음 과정인데, 그게 바로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리버스 프로세스. 리버스 프로세스는 아까 여기 보면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t-1에서 t로 갔는데 이번엔 t에서 t-1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감이 섞이기 그 전 단계를 지금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과정은 이제 조금 더 클린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클린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안에서의 어떤 뭐 기하학적인 형상 같은나 패턴 같은 것들을 내가 학습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킨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를 내가 1000개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학습시킨다고 하면은 그 고양이의 뭐 눈썹이라든가 아니 그 수염이라든가 고양이의 뭐 귀의 위치라든가 아니 뭐 눈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 디노이징을 하는 과정을 내가 그러니까 이 과정에 내가 그걸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안됐던 디퓨전 모델은 이제 유넷 기반으로 했으니까 유넷은 아래와 같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유넷이 아까 이게 오토 인코더랑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창의적이 아닌 게 이제 오토 인코더도 2014년에 논문이 나왔고 유넷도 2014년에 나왔고 그때 이제 이런 비슷한 방법들이 계속 많이 사용됐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건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컸던 이미지를 여기가 채널 크기니까 채널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이미지 크기는 여기 있거든요.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과정 있죠. 이게 뭐냐면 인코딩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부분이죠. 우리 그 오토인코에서 바틀렉이 있었으니까 바틀렉이 있습니다. 바틀렉. 가장 깊은 가장 심연에서의 그 내재적인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미지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번에 이거는 디코딩 파트고 중요한 게 스키 커넥션이 있다. 스키 커넥션은 여기 검은색 선. 일부러 내가 여기까지만 처리된 거랑 다 거치고 산전수준 다 겪어서 온 애랑 일부러 섞어버립니다. 왜냐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 실제로 아래서 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오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난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둘 다 줄 테니까 너가 한번 학습을 해봐.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서 오는 게 더 중요하면 아래서 온 게 더 웨이트가 커진다고 했고 얘는 줄어든다고 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키 컨넥션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임 인베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거만 가지고 1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타임 인베딩은 내가 지금 총 1000번의 시점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0초부터 1000번까지가 디노이징 시켜 나간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여기 어떤 추가적인 힌트로 내가 사실 지금 과정은 980번에서 979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980번은 지금 시점이야. 그리고 그건 200번에서 199번으로 가는 거니까 왜냐면 완전히 섞인 경우랑 완전히 좀 덜 섞인 경우랑 보면은 이제 전략이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섞인 경우는 아예 모르니까 그냥 조금 이게 천천히 갈 거고 이제 좀 이제 차에 다 와가서 100에서부터 99 간다고 하면은 이미 이미지가 있으니까 너무 그걸 많이 건들지 마라 같은 이런 정보를 줘야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디노이징을 한 시점이 얼마인지를 주려고 하면 이 유닛에다가 그 뭐 멀티레터럴로 해가지고 하나 그 뭐 시점 하나 더 넣어주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모델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이미지 자체에다가 약간의 어떤 그 추가적인 그 자료 변형을 좀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지 자체를 봤을 때 이 신경망은 이게 어느 시점이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타임 인비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을 때 이게 800번 번째에서 790번째로 가는 건지 아니면 750번에서 749번째로 가는 건지를 감지하게 만드는 게 타임 인베딩인데 이것도 GPT가 굉장히 잘 알려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했던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학습하는 게 그 로스겠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학습하는 거. 그래서 노이즈를 학습해서 그다음에 그 노이즈를 학습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노이즈를 학습하게 되면 이제 노이즈를 줄여 나가는 방향을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모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3차원의 채널 저류층 이미지를 내가 들여서 이제 그 겐을 학습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차원 이미지로 왔습니다. 저 DDPM을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2차원 이미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256x 250짜리 이제 채널이죠. 이게 딱 보면 검은색이 채널이 흘렀던 보신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프로세스 단지 클 거고, 펠펜빌도 클 거고, 흰색 부분은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구 통계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봐서 그 패턴을 반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2000년도 정도에 나왔던 방법이 있는데 그때 나온 방법이 이제 MPS라는 게 있습니다. MP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총 100개 정도, 500개 정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500개 정도 되는 각각 채널 재료층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 보시죠. 이거 자체는 뭐 신경망이나 뭐 쓴 거 아니고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 되어 보십니다. 그럼 이제 500개의 채널 재료층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DDPM을 학습해보자. 자, 이게 있는데 여기 강의 자료 가서 여기 다 다운받으시고요. 다 준비하셨죠? 여러분은 이거 아이클래스에 가셔서 해야 될까요? 아이클래스는 그 콜랩에 가서 하십시오. 네.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MPS 트레이닝 이미지 앤드 리얼라이제이션 언더스코어 500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겐과 DDPM이 있습니다. 저는 다 학습을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CPU에서 학습하면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픽 카드가 있는 환경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네, 각자 돌려보세요. 이거 뭐 돌리는 그 구글 드라이브를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GPU 쓸 수 있도록 설정 바꾼 다음에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하는데 한 20분씩 걸릴걸요. 20분이면은 그래픽 카드 사용해서 이제 학습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샘플 새롭게 만드는 게 가능하니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코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겐 자, 첫 번째 이제 돌리면은 이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폴더에 트레이닝 모델이나 스냅샷 같은 왜 텐서플로 안 깔려 있지? 편집 교수님도 여기서 텐서플로 안 쓰셨어요? 쓰셨는데 저번부터 텐서플로우가 그 아마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깔았는데 그 교수님도 도중에 누가 수업을 한 건지 여기서 코딩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버전이 한번 바뀌면서 거기서부터 못 쓰시더라고요. 파이썬 쓰는 사람 나랑 편집 좀 없는데 나는 수업 여기 이만하게 수업 이거밖에 안 하는데 나는 아닌데. 텐서플로 깔기 싫은데 이거 되게 오래 걸리니까 이거 그냥 읽기만 할게요. 이거 폴더 지금 현재 위치에 트레이닝 모델이랑 스냅샷이라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어레이 1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아까 256바이 256 큰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500개짜리 MPS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를 한 거고요. 보시습니다. 여기 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설명한 거 봤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겐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 제너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요. 제너레이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모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거 그냥 GPT가 만들어진 거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어렵지도 않아. 이거 보면은 제너레이터가 지금 처음에 처음에 100개짜리를 인풋을 받으니까 100개짜리 인풋을 88 자, 이거 그 텐서플로우에서 이미지를 받을 때 맨 앞에 오는 건 배치입니다. 배치. 그러니까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치 사이즈 얼마나 혹은 내가 나중에 실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100개를 동시에 만들려면 여기 100개가 들어가는 거 몇 개 만들 건지인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가운데 오는 게 이제 이미지 차원이 관련된 거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채널 개수입니다. 채널 개수. 그래서 아까 도윤 씨가 보여줬던 오토인코더 사실은 그 오토인코더가 아니었어. 사실은 채널 개수가 바뀌는 거였거든. 채널이 뭐냐면은 그 우리 이미지를 볼 때 그 흑백 이미지는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이제 255로 가까우면 이제 흰색에 가까워지고 0이면 이제 흑백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컬러 이미지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RGB 세 개가 있어가지고 빨간색의 색이 그 초록색의 색이 분을 파란색의 색이 이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거는 이제 A라고 해서 투명도 조정하면은 뭐 또 이미지 나니까 보통 컬러 이미지 보통 3개나 4개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고. 도윤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채널이 몇 개짜리 이 정도야. 그 아까 EM 이 선 그리면은 이거는 채널이 몇 개짜리 이미지예요? 아, 30개. 아니에요. 채널 하나예요, 이거. 원 채널이야. 왜냐면은 이거 정보를 담게 되면은 이게 어레이로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하나잖아. 원 채널의 이미지나 원 채널. 그러니까 아까 도윤 씨가 만든 이거를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선 하나짜리 이 정보가 있었는데 이제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이거 바탕으로 이거를 뭐 32개 줄을 만들고 근데 이거 자체 줄진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오토인코더는 아니고 사실 여기서 줄여야지 그게 오토인코더지 이미지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몇 차원 이미지 저게 도윤 씨가 했던 건 1차원짜리 이미지였고 1차원 그러니까 저 그래프 자체가 1차원 이미지잖아, 그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256 by 256이잖아. 2차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256 by 256 by 256 들어갑니다. 그죠? 뭐가 x고 뭐가 y일까?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y입니다. 뒤에서부터 x, y, z로 간다고. 채널 x, y. 만약에 3차원 이미지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6 by 32 by 32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x는 여기 와야 되고 y는 여기 와야 되고 z는 이렇게 됩니다. 뭐 이미 자체가 뭐 뒤집어서 학습을 해도 뭐 뒤집어서 나오면 상관없겠는데, 근데 이제 그 파이썬 자체가 이제 뒤에서부터 순서를 읽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x, y, z로 두는 게 맞습니다. 텐서플로는 이런데 파이토치는 또 달라. 파이토치는 채널이 여기로 옵니다. 섞이죠. 그러니까 내가 파이토치 쓰는지 저기 텐서플로 쓰는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텐서플로만 여러분 다 쓰고 있으니까 텐서플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00개짜리 그냥 어레이를 가지고 총 64 곱하기 8 곱하기 8이라고 되는 것만큼 확장시킨 거죠. 왜 확장시키냐면은 이거를 리쉐입 시켜가지고 8x 8x 64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64개 채널에 8x 8짜리 이미지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여기 이제 리쉐입을 한 거고, 아래 보면은 커넬 사이즈 이렇게 되고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8x 8x 64를 16x 16x 32로 바꾸게 돼요. 컨볼루션 룰렛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개수로부터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안 볼까? 이거 뭐 GPT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알면 물어보니까 32개의 지금 얘가 지금 이미지를 2배로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렇게 2배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8x8이 16x16이 됐고, 근데 채널 개수는 32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64개였는데 이게 32개로 줄어든 겁니다. 이거 배치 노멀라이즈나 그 액티베이트 펑션을 하고, 그 다음에는 32를 16으로 줄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를 또 2배로 늘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32by 32가 되고, 이걸 반복해서 총 우리 128by 128짜리 이미지였나 봐요. 128by 128. 128바이즈 128이었네. 128바이즈 128. 그래서 마지막에 128바이 128이 나오도록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1D 이미지, 1D 어레이에서부터 늘린 다음에 리쉐입 해가지고 점점 늘려가지고 128바이 128에서 이미 딱 나왔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미지를 받으니까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가 뭐냐면 128x 128x 1이었다. 여기 1인 이유는 우리 이거는 딱 그 모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락 페이시스 하는 정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층짜리 이미지였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이거 줄여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니까 그 역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과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고 하나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니까 시그모이드로 주는 거죠. 읽어보면은 해석한다. 그리고 안 되면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내가 블랙박스로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 뽑아서 쓸 필요가 없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냥 GPT가 해주니까 가져와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가져오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한번 보고 내가 보고 모르면 찾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학습하는 이제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략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미지 만드는데 총 100번째마다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를 하고 또 세이브 인터벌이랑 그다음에 엑스트라 인터벌 따라서 이제 할 때마다 이미지도 저장하고 이제 모델도 저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면은 이게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그거 결과를 시각하는 거니까 이 구성돼 있고 DDPM도 아까 설명했듯이 DDPM은 유넷 기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DPM 이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유넷을 만들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타임 인비딩을 하는 거, 내가 어느 시점인지를 알려주는 타임 인비딩을 내 원래 이미지에다 더해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벡터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이게 넣게 되면 굉장히 뉴럴넷, 그러니까 그 어떤 신경망 모델이 이제 그 발전된 걸 보면은 단순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일반성이 있는 모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수학이나 아니면 정보 이론 같은 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변형을 적게 하면서 그 효과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디퓨전 모델의 굉장히 그 노벨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디퓨전 모델 비슷한 러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2019년에 나왔던 논문은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한 거가 좀 컸습니다. 그랬더니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 나노 바나나 그 요즘에 2 나왔는데 그 디퓨전 모델 기반이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지 생성이 다 이제 트랜스포머랑 디퓨전 기반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안에 보면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다 다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디퓨전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쓰는 것도 다 보면은 이제 디퓨전 기반으로 만드는 이게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 과정은 이제 채널 개수는 늘려가지만 보면은 이미지는 이렇게 되면 이미지를 반반 줄여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바틀넥 오고 나면은 이제 디코딩 파트니까 이거 다시 늘려 나가는 파트, 그리고 그 사이에 컨캐터네이트 하는 부분도 있죠. 컨캐터네이트이 합친다는 거니까 스킵 커넥션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킵 1은 어디서 왔냐면 위에서부터 온 거라. 위에서 내가 다 저장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저장한 거를 섞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X는 그냥 들어가고 그다음 나오는 거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스킵 1, 스킵 2 같은 걸로 저장해 가지고 내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니까 학습을 하면은 된다. 해서 하면은 학습이 하고 그다음에 네,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해보시고 각자 한 거 주피터 노트북으로 제출하는 것까지 직접 돌려보고 그다음에 돌린 결과 보고서 넣어가지고 제출하는 거를 숙제로 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코드를 그대로 돌리면 될 거예요. 그대로 돌리고 안 되면은 질문하시고, 알겠죠? 혹시 DDPM만 돌려서 겐 DDPM 둘 다 하셔가지고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혹은 내가 뭐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 이미지인지를 판단해놨던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비군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수업 오늘은 이제 녹화해서 아이클래스 올려놓을게요.